수입과 지출 관리부터 저축과 투자 계획 수립까지 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우리 동네 머니코치가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머니코치의 정재기입니다. 5월 달에는 참 의미 있는 날이 많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21일은 또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세금 내는 달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느낌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이번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에 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로 과세 문제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0년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니까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에 앞서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은 주택 수입니다. 우리 집에 주택이 몇 채가 있는가 이제 이걸 따져보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개개인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아내 이름으로도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 집은 두 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주택 수를 따져보는데 먼저 1주택이다 이런 경우에 과연 임대소득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산 집은 월세를 내주고 본인들은 다른 집으로 가서 전세를 사시는 경우 이럴 때 원래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소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즉 집 한 채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월세 정도는 과세 당국에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과세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비싼 경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집이라고 한다면 1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이니까 대략 시세 기준으로는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된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주택부터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2주택이면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한 채를 구입해서 그 집을 월세로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실 텐데 자, 이 경우에는 그 월세를 받는 그 월세액 한 달에 뭐 예컨대 1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 임대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한 채를 더 갖고 있는데 그 집을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가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로만 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제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집들은 어떻게 될까? 3주택 이상이면 일단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월세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임대소득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보증금이죠. 두 채를 전부 다 우리 집은 다 전세를 줬어요. 이런 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2주택은 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전세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내서 그걸로 실제로는 내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긴다면 그 이자만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3주택자분들은 이것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데 그 집이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역시나 2억 원 이하인 아주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소득을 그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우리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우리 집에 매달 임대소득이 월세로 얼마씩 들어왔다 하는 그 금액을 쭉 더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으실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주 임대료입니다. 즉 실제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무엇을? 보증금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보증금도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임대한 집들의 보증금을 전부 합해가지고 그 보증금의 합이 3억 원이 안 되면 3억 원 이하일 때까지는 다 공제해서 별도로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초과한다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그 금리로 적용을 해서 간주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얼마로 볼까요? 먼저 월세 100만 원, 12달이니까 1년에 월세로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1억 원인데 이 1억 원이 3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보증금은 전부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받은 1,200만 원만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수익 금액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보증금이 한 5억 원 정도가 되고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연간 1,200만 원 똑같습니다만은 5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을 초과하죠.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 그 2억 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2.1%를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60%만 우리가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조금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간주임대료는 25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실제 월세 받은 거 플러스 간주임대료 252만 원 합하게 되면 1,452만 원을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임대한 주택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주소라든지 또 임대 조건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산출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낼 때 내더라도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금 낼 때 한 가지 판단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먼저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1년 동안에 매달 100만 원씩, 즉 1,20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1,200만 원을 전부 다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거둬들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먼저 60%는 공제를 해줍니다. 즉 세금 매길 때 그만큼 빼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4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때문에 만약에 연간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60%, 즉 600만 원을 먼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그럼 얼마 남습니까? 400만 원 남죠. 그 400만 원에서 일괄적으로 또 400만 원 공제해버리면 얼마가 남습니까? 0원이 되죠. 즉 과세 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실 일이 없게 됩니다. 즉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 받아가지고는 세금 낼 게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벌어들이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았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필요경비를 50%만 공제를 해드립니다. 즉 1,500만 원을 월세를 받았다면 즉 50%, 750만 원은 공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괄적인 공제도 200만 원까지만 해드립니다. 즉 75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빼면 5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세율이죠. 이 세율을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시게 되면 15.4%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한 달치에 조금 못 미달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연간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 신고의 날인데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2020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8월 말까지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아니 내가 이거 임대 준 거 뭐 나라가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 코리아 아닙니까? 이거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때 20%에서 40%, 즉 임대소득에 대해서 20에서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연 내가 임대소득을 벌어들였는데 이것이 과연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됐는지 꼭 한번 5월달이 가기 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머니코치 정재기였습니다.